다음 내용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아침 시간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만 기운 내서 2교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현씨 일어나세요. 자, 우리 지금 출력문, 프린트 ln 출력문 배웠는데, 자, 이 녀석은 출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커서를 아래로 줄바꿈까지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안녕 나오겠죠? 그리고 줄을 바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지만 줄은 바꿀 거예요. 그리고 안녕 나올 거고 줄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안녕, 빈칸, 안녕 나오겠죠? 이런 게 가능해져요, 이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출력의 결과를, 모양을 만들 때 이런 것들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자바 출력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린트 ln 출력문을 보고 계신 건데, 자바의 출력문에는 종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녀석은 출력 후 줄을 바꾸는 것까지 였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프린트라고 하는 녀석은 출력 후에 줄을 바꾸지 않습니다. ln만 지우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코드는 두 줄로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에 같이 나오게 돼요. 줄 바꿈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자, 프린트 ln과 프린트의 차이는 이거 두 개가 전부예요. 줄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출력 이후에 줄 바꿈 해 안 해, 이게 차이가 끝입니다. 근데 사실상 자바에서 이 프린트는 잘 안 써요. 프린트 ln이랑 지금 말씀드리는 프린트 f라고 하는 녀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프린트 f, 이 녀석은 이렇게만 보면 사실상 프린트랑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실제로 얘도 출력하고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얘한테는 또 다른 능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능력치는 이런 거예요. 자, 그냥 문자만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라 %d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고요. 그리고 컴마를 하나 찍은 다음에 어떠한 숫자 값을 제가 입력을 했더니 이 %d 자리에 컴마 뒤에 입력됐던 숫자 값이 들어왔어요. 프린트 f는 이런 게 가능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프린트 ln과 프린트 f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보셨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그냥 이런 차이가 좀 있다. 근데 프린트라고 하는 녀석은 저런 기능 없습니다. 그냥 줄바꿈 안 하는 출력에서 끝이에요, 능력이. 프린트 ln은 출력 후에 줄바꿈 하는 거까지가 끝이고요. 그래서 자바 출력문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린트 ln과 프린트 f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 완성을 통해 만드는 거는 무조건 프린트 ln으로 만들어지니까, 만약에 f를 쓸 거다라 그러면 자동 완성을 해놓고 여기를 f로 바꾸는, 그리고 프린트를 쓸 거면 프린트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라고 하는데, 프린트 ln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도 뭐라고 안 하는데 프린트나 프린트 f는 뭐라 해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줄바꿈을 안 하는 녀석이니까 비어있는 상태에서 출력문을 쓰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 뒤에 이거는 지금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슬래시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썼다 그래서 역슬래시예요. 이 역슬래시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학원에 계신 분들 키보드 기준으로 엔터 키 위에 원화 표시랑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의 키보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슬래시를 써주고 알파벳 소문자 n을 넣어주게 되면, 자, 이 녀석은 출력했을 때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이 문자 부분이 콘솔에 그대로 나올 것인가? 안녕 역슬래시 n 이렇게 나올 것인가?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슬래시 n에 대한 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 역슬래시 n 왜 안 나왔냐? 이 녀석은 이제 계획 문자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쌍따옴표 안쪽에 들어있을 때 얘는 능력을 가져요. 쌍따옴표 밖에서는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쌍따옴표 안쪽에 위치를 할 때 이 녀석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원래대로라면 안녕 출력하고 줄 한번 바꿔서 안녕 출력하고 줄 바꿔야 될 텐데 중간에 한 칸이 더 생겼어요. 이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줄 바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벌어진 이 상황을 보면 안녕이라고 하는 게 한번 출력이 되고 역슬래시 n 때문에 줄을 한번 바꿔요. 근데 프린트 ln 때문에 줄을 한번 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안녕이 또 출력이 된 거예요.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역슬래시 n 이 녀석은 줄 바꿈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얘를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안 다음 줄에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역슬래시 n이 들어간 그 자리에서 바로 줄바꿈을 하는 겁니다. 얘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배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역슬래시 n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정에서 역슬래시가 하나씩 더 붙는데 이렇게 하나가 더 붙어버리면 얘는 이제 순수한 문자 역슬래시 n으로 출력이 돼요. 줄바꿈의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얘는. 그래서 역슬래시 두 개는 뒤에 있는 녀석을 문자로 봐주게 하지만 역슬래시 하나라면 계획 문자 능력치대로 사용이 되게끔 해주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자바에는 모든 코드에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돼요. 모든 코드는. 자, 예외 상황은 물론 있긴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 중괄호가 열리고 닫혔을 때에는 중괄호 끝날 때 세미콜론은 안 찍어요. 왜냐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바에서 마침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마침표가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 세미콜론이 없으면요. 얘는 이 한 줄의 코드가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 줄의 코드가 분명히 밑에 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바가 인식할 땐 이렇게 인식을 해요.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세미콜론이 찍히면 같은 줄에 있어도 얘는 두 개의 코드예요. 두 줄의 코드. 이런 역할이 마침표인데 중괄호는 애초에 열리고 닫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여기에 이어붙일 게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안 찍습니다. 모든 코드가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건 맞지만 중괄호는 제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는 이 세미콜론이 안 찍히면 에러다. 컴파일 안 된다. 왜 안 되냐? 보면은 신텍스 에러. 신텍스 에러는 진짜 찐 문법 에러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세미콜론이 이 블럭을 닫아야 돼. 코드 블럭을. 마침표를 찍어야 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에러가 나 있는 어떠한 상황에 이 빨간색 밑줄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에러 내용을 알려줍니다. 실행을 안 시켜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만약에 마우스를 올렸는데 여기서 안 나온다 그러면 옆에 있는 빨간색 X에 갖다 대도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네모에 갖다 대도 나와요. 어디에 갖다 대든지 간에 대충 에러 상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에러를 극복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자바의 출력문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옵니까? 콘솔에 줄바꿈되는 상황까지 정확하게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1, 2, 3, 4 나오겠죠? 그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1, 2, 3, 4, 1부터 4까지 순서대로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요. 자, 이 순서는 의미가 있나요?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코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어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F11 혹은 컨트롤 F11을 사용해서 어떤 코드를 실행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한동안에는 계속 이 메인 소문자 메인으로 입력된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코드들은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만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안쪽에 있는 이만큼의 내용에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실행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이게 뒤집어지는 상황은 와요. 근데 지금은 일단 위에서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1, 2, 3, 4가 아니라 2, 3, 1, 4 순서로 놓는다면 그거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에 관련된 얘기도 좀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출력문은 다 배웠습니다. 자바의 출력문 이건 다 배웠어요. 이것도 얘기를 하고 가죠. 오케이. 자. 자, 이 코드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예상을 한번 자유롭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거 안녕하세요가 나와요. 자, 지금 문자 안녕 그리고 덧셈 이거는 수학이죠. 수학 산술연산이에요. 사칙연산. 그리고 하세요라는 문자 두 문자를 더하겠대요. 이거 일상생활에서 현실에서 가능한 건가요? 이거 가능합니까? 현실에서는 안 돼요. 문자랑 문자를 더한다 이런 건 없어요. 숫자끼리 더하는 건 있어도 그죠? 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자 더하기 문자가 다 돼요. 자바도 마찬가지로 잘 되고요. 문자 더하기 문자 하면 얘는 그냥 이어붙이기를 해줘요. 그래서 문자 더하기 문자 얘를 이어붙이기로 처리를 해준다. 일단 한 가지 파악을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밑에 있는 이 녀석은 문자 더하기 숫자죠. 자, 현실에서 문자 더하기 숫자 말 됩니까? 안 되겠죠. 근데 이것도 언어는 가능해요. 언어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자바는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얘도 이어붙이기를 해줘요. 그래서 안녕 1, 2, 3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볼 겁니다. 얘는 숫자 더하기 숫자죠.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도 말이 돼요. 당연히 언어에서도 가능할 텐데 얘는 실제로 덧셈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2, 4, 6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출력 안에서 어떠한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이건 어떨까요? 안녕 문자에서 하세요를 빼래요. 문자 빼기 문자래요. 분명 아까 좀 전에 덧셈은 이어붙이기로 됐으니까
마이너스는 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될 수가 없죠. 이런 건 없습니다. 문자끼리의 연산 덧셈만 가능하고요. 곱셈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덧셈만 가능해요. 나누기 당연히 안 되고요. 빼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 문자, 숫자 빼기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곱하기 안 돼요. 이게 되는 언어도 있는데 자바는 안 돼요. 나누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 숫자 곱하기 숫자, 숫자 빼기 숫자 이런 거는 당연히 되겠죠. 숫자는 사칙연산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문제없이 이런 거는 가능하다. 자, 근데 문자 숫자가 이렇게 이어붙이기가 가능한 이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더하기 문자는 뭐 굳이 따져보자면 현실에서는 안 되지만 언어에서는 된다고 하니까 이어붙이기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어차피 둘을 그냥 붙여라 라고 하는 느낌이니까. 근데 문자 더하기 숫자는 왜 이어붙이기가 되는 거냐면, 자,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와 1, 2, 3이라고 하는 숫자 좀 잘 봐볼게요. 얘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바에서도 문자와 숫자 연산은 불가해요. 이건 안 돼요. 근데 우린 분명히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되는 이유는 숫자가 문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 그럼 반대로 문자가 숫자가 될 수 있나요? 왜 반대 경우 없이 숫자가 무조건 문자가 됐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건지 따져보면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가 숫자가 된다. 가능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자가 된다. 가능합니까? 얘는 쌍따옴표가 붙으면 가능하죠. 숫자는 쌍따옴표를 붙여서 문자 취급만 해버리면 그냥 문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자는 쌍따옴표를 지운다고 숫자가 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자가 문자가 되는 겁니다. 문자와 숫자의 연산을 했을 때 자바가 원칙적으로는 안 돼. 근데 숫자가 문자가 될 수 있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 라고 해서 그냥 이런 덧셈을 한다라고 했을 때 1, 2, 3에 쌍따옴표를 씌워서 얘를 문자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문자 더하기 문자가 되니까 얘가 이어붙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데,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이거는 얘는 쌍따옴표만 빠지면 숫자가 될 수 있죠. 얘만 이렇게 사라지면 숫자가 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246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1, 2, 3, 1, 2, 3이 나와요. 이렇게 동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 컴퓨터는요, 이 자바는요, 여기에 적혀있는 이 녀석이 쌍따옴표를 베꼈을 때 1, 2, 3이 될 수 있는 녀석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요. 실행이 된 후에, 코드가 실행이 된 후에 이 자리에 있는 얘가 어떤 연산의 결과를 뱉어내 봐야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를 들여다보기 전까지 얘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바 입장에서 이렇게 써져 있는 문자는요, 쌍따옴표를 베꼈을 때 숫자가 될 수 있어 없어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아, 얘는 문자야? 그럼 숫자가 됐을 때 숫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는 숫자가 될 수 없어 로 판단해요.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 녀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또 문자 더하기 문자가 돼요. 그래서 문자와 숫자의 연산을 출력한다면 이어붙이기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어떨까요? 자, 이거는 덧셈을 지금 2번 하고 있는데 문자 더하기 숫자
이지만 뒤에는 숫자 더하기 숫자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더해지고 나서 문자랑 이어붙을 것이냐, 아니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어붙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연산 기호를 사용했을 때 우선순위는 왼쪽이죠. 이건 우리가 수학에서 1 더하기 2를 하면 여기서부터 더하고 그 다음 이거 더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같은 덧셈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진행을 한다. 만약에 여기가 곱셈이었다면 이때는 덧셈보다 곱셈이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이 녀석을 먼저 하고 얘랑 이어붙는다. 그래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고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있어요. 출력에 대해. 자, 그럼 출력은 진짜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개념을 또 배울 건데, 자, 오늘 출력문 다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변수 맛 볼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나면 조건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 배울 겁니다. 이러면 자바 1, 2 과정 끝나요. 배울 거. 근데 객체에는 되게 많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클래스, 그 다음에 뭐 배열, 사용자 정의, 객체, 그 다음에 뭐 인터페이스,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상속 이런 개념들을 막 쭉쭉쭉쭉 다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배우고 나면 마지막에 CLI 프로그램 하나 간단한 거 한 4, 5일 정도 투자해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자바 1, 2가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려워져요. 지금 출력문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게 전혀 없죠. 별거 없는데 하나하나 배워 나갈 때마다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객체 딱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좀 난이도가 올라가긴 해요. 근데 첫 번째 객체 딱 들어가는 그 시점에 한 번만 이해를 잘 해놓으면 그 뒤에 객체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지 막 절대적으로 높아서 이해를 못해 라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외우는 이런 내용들은 완벽해야 돼요. 이 문법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한 반복 숙달을 통해서 머리를 거치지 않아도 내가 조건문 쓸 거야 라고 하면 타자가 쳐줘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 객체 배울 때 별로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여기가 지금 아직 삐걱거린다. 그럼 객체를 열심히 공부해봤자 이해를 하려고 해봤자 요게 막히니까 그 다음 벽인 객체가 안 허물어져요. 이 앞에 있는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중요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변수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변수라고 하는 이 녀석은 쉽게 얘기하면 변할 수 있는 수예요. 변수가 변할 수 있는 수입니다. 이거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고요. 이거 영어 알려드리는 이유가 에러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영어로 표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뉘앙스 파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라고 영어 표현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변수, 변할 수 있는 수라고 하는 이 녀석인데, 자, 얘는 예전에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배웠던 미지수를 떠올려 보면 그 녀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우리 미지수 이런 거 했었죠? 아이고, 세미콜론 왜 찍어? x는 5. 근데 이걸 따지기 전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갔을 거예요. 이런 거 식 하나 주고 x는 몇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x가 5인 걸 알죠? 그쵸? 이건 이제 1차 방정식 x의 값을 구하는 이런 게 미지수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지 않은 모르는 값. 하지만 우리는 이항이라고 하는 이 3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마이너스 3을 만들어서 8 마이너스 3을 하면 5가 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이 미지수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게 유사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아니라 유사해요. 어떻게 유사하냐면
자바에서 변수를 만들 때에는 데이터 타입 변수명 띄고 이퀄 마크 하나, 그 다음에 값 세미콜론 이렇게 코드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이걸 미지수 x노라고 하는 이 부분을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순차적으로 볼까요?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건 int라는 녀석일 거고 변수명에 해당하는 건 x라는 녀석일 거고 이퀄 마크 그대로 왔고요. 값이라고 하는 녀석에 해당하는 게 5겠죠? 그 다음 세미콜론 똑같이 찍혔어요. 자, 이게 자바에서의 변수 사용 방식이에요. 정확히는 변수 선언 및 초기화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 한 줄의 코드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한 코드예요. 왜 선언, 초기화라는 말을 쓰냐면 declare라고 하는 declar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initializ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initialize. 그래서 선언과 초기화라고 표현을 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초기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클리어의 초기화랑은 조금 달라요. 초기 값을 설정한다 라고 해서 초기화예요. 선언은 나 지금부터 이 변수 만들 거야 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자바한테 말하는 겁니다. 나 x라는 변수를 앞으로 사용할 거야. 그게 선언이고요. 그 x라는 변수 사용할 건데 그 녀석의 초기 값은 이걸로 만들 거야. 그게 초기화예요. 그 한 줄이 이겁니다. 이 한 줄은 두 줄로 나눠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러면 위에 줄은 선언이고요. 밑에 줄은 초기화예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한 줄로 써도 되고 두 줄로 나눠도 되고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 미지수와의 차이를 좀 느껴볼 겁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 줄로 좀 갈게요. 자, 일단 미지수의 상황과 변수의 상황에서 가장 크게 도드라지게 차이 나는 거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던 이 영역과 세미콜론이라는 건데, 그죠? 이거 빼면은 나머지 미지수랑 똑같잖아요. 근데 세미콜론은 자바에서의 마침표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자바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미지수랑 차이를 뭐 얘기할 건덕지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다른 거라고는 데이터 타입이겠네요. 그쵸? 이거는 정말 차이가 큰 겁니다. 미지수랑. 근데 이거 말고도 얘도 달라요. 이 이퀄 마크가 미지수에서 사용되는 이퀄 마크랑 자바 변수를 초기화하는 상황에서의 이퀄 마크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자, 미지수에서의 이 이퀄 마크 하나는 무슨 의미였어요? 얘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x는 5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이 한 줄을 보면 x는 5와 같으니까. 그죠? 자, 근데 자바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이 이퀄 마크 하나는 같다가 아닙니다. 자바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를 이퀄 마크 두 개로 표현해요. 그럼 얘는 같다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냐? 대입연산자예요. 대입이라고 하는 거는 값을 집어넣는 거죠. 연산자는 이제 어떠한 기호를 표현하는 명칭인 거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덧셈 같은 것도 플러스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술 연산자, 사칙 연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입 연산자, 값을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게 아니라 값을 넣어준다. 근데 여기에 대입 연산자를 통해 x라는 변수에 들어갈 값은 누구? 5예요.
그러니까 5라는 값을 x한테 넣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줄을 우리가 이제 인트까지 배우고 나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의 문장으로서 이 한 줄을 파악을 할 건데, 그걸 파악하려면 인트도 알아야 돼요. 자, 이 인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 자바는 데이터 타입이 상당히 중요한 까다로운 녀석인데, 그 중에서 이 인트라는 녀석은 뭘 뜻하느냐? 얘의 풀네임은 인티저예요. 이 인티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정수입니다. 자, 정수는 양수, 그리고 음수, 그리고 0이에요. 이 세 개를 합치면 정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정수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x라는 변수에게 지정한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주고 나면 앞으로 이 x라는 변수를 사용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정수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변수를 만들어내는 선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타입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줄을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 그리고 얘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변수 선언 및 초기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오직이에요. 오직.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x라는 변수는 선언됨과 동시에 데이터 타입 때문에 제약을 걸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x라는 변수한테는 정수밖에 못 들어가니까 문자 안 돼요. 그리고 실수도 안 돼요. 이거 소수점이 존재하면 실수거든요.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진짜 오직 정수. 양수, 음수, 0 이런 값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x라는 변수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변수한테 제약을 거는 그게 데이터 타입이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 타입들을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꼭 암기를 해야만 하는, 무조건 알아야만 하는 데이터 타입 8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크롬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크롬에다가 자바 데이터 타입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뭐 수많은 글들이 나올 거예요.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되고요. 들어가서 볼 때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 요소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좀 나눠져 있으니까 아싸리 이미지를 봅시다. 이런 거 좋네요. 이것도 괜찮네요. 자, 무조건 알아야 되는 8가지 타입, 이거를 우리가 자바의 기본 자료형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이걸 무조건 알아야만 합니다. 이 8가지에는 뭐가 있냐면, 자, 불린이라고 하는 논리값, 논리형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불린이라고 하는 타입이 하나가 있고요. 문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이 하나가 있고요. 이 char, 차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이거 보통 캐릭터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라고 하는 4가지의 타입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실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플롯과 더블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2가지가 존재를 해요. 이렇게 다 합쳐서 8가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데이터 형태인지와 이 형태의 각각 어떤 타입인지와 얘는 몰라도 돼요. 뭐 알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메모리 크기, 자바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알아서 다 해주니까 자바는. 잘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알면 좋은데 이것도 뭐 나중에 얘기가 또 나올 거니까 지금 당장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표현 범위, 이것도 사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자바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녀석들은 눈에 들어와요. 여기 뭐 2에 31승, 뭐 2에 31승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예요. 대략적으로. 뭐 이런 범위가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데이터 형태와 타입의 이름. 대신에 이 8가지는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정도로 확실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면서 자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대봐 하면은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캐릭터, 불린, 플롯, 더블 이거 그냥 나와야 돼요. 8가지가.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나와야 되고 각각 데이터 타입들이 어떤 데이터 형태를 다루는지까지도 머리에 들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뭐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당연히 처음에는 잘 안 될 거거든요. 처음에는 암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런 타입들이 있어요. 저 타입은 실제로 이 변수에 제약을 걸어줄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제대로 올바른 변수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자, 8가지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일단 정수형 데이터 타입부터 볼게요. 정수형들은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라 그랬는데 이 4가지는 다 정수형이니까 정수 데이터는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로 정수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냈다 0을 넣었는데 문제 없고요.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도 문제 없고요. 플러스 1 같은 걸 넣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4가지나 존재를 하나요? 각각의 크기가 달라요. 제한되는 크기가 다릅니다. 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는 값을 넣지 못해요. 300 정도 되는 값을. 크기가 작아서. 그리고 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정도 되는 값을 넣지 못해요. 이거 대략적으로 그냥 따져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마이너스 21억 플러스 21억이라 그랬는데 21억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22억 같은 거 한번 해보면 100, 1000, 10억 이러면 또 안 들어가요. 롱 같은 경우는 2에 63승이라 그랬어요. 숫자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못 들어가요. 근데 이것보다 더 들어갈 텐데. 여기 넘어가면 이제 대문자 L이 붙어야 돼요. 이 L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리 붙어도 이 정도 넘어가면 얘도 이제 안 되고. 이런 사이즈의 제한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 말고 정수를 다룰 수 있는 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바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상황이 총 10번이다 라고 하면 이 10번의 기회 중에서 정수 데이터를 이제 10번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9.9번은 전부 다 인트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변수 만든다라고 하면 다른 타입 잘 안 쓴다라는 거예요. 얘를 제일 많이 쓴다. 인트. 그래도 다른 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정수형에서는 인트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형 있었죠. 자, 실수는 정수를 포함합니까? 실수에는 정수가 포함되죠. 실제로 실수가 소수점이 존재하는 수인데 그 안에는 정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포함 관계예요. 그러면 실수 데이터 타입이 정수 데이터 타입이 따로 나눠져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컴퓨터는요 정수와 실수도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플롯을 사용해서 뭐 여기에 0 같은 거 넣는다 이런 문제는 없어요. 더블도 마찬가지고 정수를 넣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들은 0이 들어있는 녀석이지만 0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건 나중에 다 볼 거예요. 자, 얘네들은 실제로 이렇게 소수점이 존재하는 이런 녀석들을 저장할 수 있는데 지금 플롯에 소수점 넣으니까 안 되죠. 플롯은 F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블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게 실수형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이 실수형 데이터들은 많이 쓸 일이 없어요. 가끔 쓸 일이 있긴 한데 그때 그나마 플롯보다는 더블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플롯은 쓸 일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소수 연산은 정확하지 않아요. 정수 연산은 정확한데 소수 연산은 정확하지를 못해요. 이 정확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컴퓨터는 결국 우리가 자바 내에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하면 이제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다가 이 변수를 저장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할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수를 생성하면 변수가 메모리의 일정 영역 이곳을 할당받아요. 그래서 메모리에 존재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과정이 벌어지는데 자, 이 메모리에 값을 저장할 때 당연히 5라는 값 이런 값들은 이진법으로 치환되어서 저장이 돼야 돼요. 왜냐면 컴퓨터는 0이랑 1밖에 모르니까. 그럼 얘가 이제 이진법으로 치환해서 저장을 하면 정확하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수는 만약에 1.1 이렇게 되어 있는 소수는 이진법으로 정확하게 연산이 안 돼요. 변환이. 이 끝이 애매하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1101, 001, 001, 001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끝이. 근데 이 메모리에는 변수 하나당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할당된 영역이 칸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한 반복되다 보면 결국 어딘가에선 잘려요. 소수가. 그럼 잘린 뒤부터는 오차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플롯이 이게 정말 심해요. 왜냐면 얘는 바이트가 작으니까 크기가 작아서 할당받을 수 있는 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연산의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더블은 플롯보다는 그나마 비교적 정확한 편이에요. 근데 이 녀석도 결국에는 완전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소수 연산, 실수 연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 빼고는 잘 안 씁니다. 그래도 쓴다면 더블을 써야 된다. 플롯은 잘 안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형. 이거 말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죠. 자, 제가 이퀄 마크 두 개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0.1 더하기 0.2 하면 0.3이죠. 그죠? 그게 0.3이랑 같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같다면 이제 컴퓨터는 true라고 답을 할 거예요. 아까 우리 논리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불린 타입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불린 타입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true랑 false예요. 이거 이따가도 얘기 나올 건데 true는 맞는 말이고요. false는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0.3이 0.3이랑 같으면 true가 나와야 돼요. 맞는 말이니까. 근데 실행해보면 틀렸다고 나와요.
지금 이 연산의 결과를 컴퓨터는 틀렸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바는. 근데 사람이 봤을 때 문제가 없죠. 0.1이랑 0.2 더하면 0.3이잖아요. 근데 0.3이 아니래요.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런 거는 맞다고 나와요. 이런 건 맞다고 나오는데 안 맞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지 않다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문자형도 볼 겁니다. 캐릭터라고 했고 이 캐릭터 타입에는 문자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 C가 있네요. A로 합시다.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지금껏 사용했던 쌍따옴표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는 이 쌍따옴표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본 자료형 캐릭터 문자는 쌍따옴표가 아니라 홀따옴표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 홀따옴표 안에는 여러 글자를 넣지 못해요. 딱 한 글자만 넣을 수 있어요. 이 한 글자는 소문자, 대문자, 한글 자음, 한글 모음 상관없어요. 한 글자면 돼요. 심지어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이런 글자도 되고요. 자음과 모음의 받침까지 합쳐진 단어도 한 글자로 봅니다. 이렇게만 저장할 수 있어요. 한 딱 글자, 한 음절만 저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숫자도 하나면 가능한데 두 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캐릭터라는 타입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사용하던 이 쌍따옴표 문자 있죠? 이거는 캐릭터 타입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트링이라고 하는 기본 자료형이 아닌 참조형 타입이라는 녀석을 사용합니다. 이건 나중에 나올 건데, 그래서 문자형은 쓸 일이 별로 없고,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불린이라고 하는 거, 논리형. 불린 타입이라고 하는 거 하나 남았는데, 자, 얘는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다른 값 아무것도 못 가져요. 숫자 안 되고요. 실수도 안 되고요. 문자도 안 되고요. 캐릭터 문자도 안 되고요. 다 안 돼요. 오로지 true 아니면 false 이것만 가질 수 있습니다. true는 참, false는 거짓을 의미해요. 자, 컴퓨터는 true, false를 가지고서 true가 맞는 말, false가 틀린 말 이거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컴퓨터는 참과 거짓에 대해 0과 1로 표기를 합니다. 0은 거짓이에요. 1은 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true, false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자, 이렇게 8가지 타입이 있고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주로 사용되는 타입들을 따져보면 int, 더블, 불린 이 3개가 끝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트링이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은 제가 참조형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바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타입을 참조형 타입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왜 얘를 참조형 타입이라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객체를 배워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은 얘도 타입이에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게 가능하고요. 당연히 초기화도 가능한데 얘는 어떤 값을 초기화할 수 있냐면 쌍따옴표 문자를 초기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출력문 안쪽에서 사용하던 쌍따옴표들, 이게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저장될 수 있는 값이다. 당연히 얘도 오직 문자, 이걸 우리가 이제 문자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직 문자열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정수 안 되고요. 실수 안 됩니다. 캐릭터 타입이 사용하는 문자 안 되고요. 불린 타입이 사용하는 true, false 안 돼요. 오로지 쌍따옴표를 사용하는 이런 것만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바에서 사용 가능한 기본 자료형 8가지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 8가지 타입 플러스 스트링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자 열 데이터 타입 하나를 더 배우셨습니다. 그럼 총 9개죠? 이 9개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냥 툭 건드리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숙달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한 줄을 썼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한 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직 논리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y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true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인지를 딱 하시면 돼요. 이것만 잘 하셔도 변수 사용하는 거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이 하나의 공간이라는 표현을 되게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하나의 공간이라는 표현,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지금 이 한 줄의 코드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오직 정수밖에 못 들어가 라고 제약이 걸려있는 X라는 박스 하나를 만들어내요. 이 X는 이제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강력한 주술이 걸려있어요. 여기에 박스를 만들어내고 이 박스에 제가 5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5라는 값을 여기다가 뿅 하고 넣어요. 자, 그럼 이제 X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X라는 공간에는 5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코드를 이거 정리한 걸 좀 지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X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문자를 쌍따옴표 없이 썼는데 문제가 없죠. 이러면 X는 5라는 값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순서를 잘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공간 하나 만들어서 5라는 값을 넣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문에 X라고 하는 문자를 적었는데 쌍따옴표가 없죠. 그럼 이 X는 자동으로 변수 중에 X라는 녀석이 있나를 찾아요. 자바는. 근데 우리가 바로 위에서 X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네요. 자바한테 나 이거 X 쓸 거야 라고 선언했죠.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변수 X 있다. 그러면 X라는 공간을 이 녀석을 여기로 불러와요. 근데 뭐 불러왔는데 얘는 어떠한 대입연산자를 통해 값을 넣겠다가 아니라 그냥 변수만 사용됐죠. 이러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이 자리를 치환합니다. x라고 쓰여져 있던 이 자리를 x가 가지고 있는 5라는 값으로 치환해요. 그러면 출력했을 때 당연히 숫자 5 출력 찍혀 있으니까 숫자 5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나옵니까? 이거는 그냥 X 나와요. 5가 아니라. 왜냐? 쌍따옴표에 갇혀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뭐 나옵니까? X 땡땡 5가 나오겠죠. 자, 여기는 문자예요. 문자는 뭐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습니다. 플러스하고 변수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 변수는 존재하죠. 그럼 이 변수가 가진 값을 이 자리에 치환해야죠. 그럼 이 x가 5로 바뀌어요. 그러면 문자 더하기 숫자니까 이 녀석이 문자가 되고 그러면 문자 더하기 문자 이어붙이기가 돼서 x는 5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순서가 이래요. 컴퓨터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연산을 거치고 난 후에 결과를 남겨서 처리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한 가지 개념만 빠르게 더 볼 겁니다. 자,
이거랑 이거는 뭐가 다르죠? 얘는 데이터 타입이 적혀 있는데 얘는 안 적혀 있죠? 이 녀석은 x를 새로 만들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x를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이제 재할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수는 아까 하나의 공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값을 오직 단 하나밖에 못 가져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던 x가 이 공간을 재활용을 해서 재할당을 해서 3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5는 사라지고 x는 3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x가 5를 가지고 있을 때 출력하는 거니까 5가 나올 것이고, 여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5가 들어있던 x가 5는 사라지고 3만 남았으니까 여기서 x 출력하면 3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변수의 재할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언과 초기화 그리고 재할당. 내가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 변수는 값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예요. 지금 출력한다라고 하는 이 코드는 동일했지만 상황에 따라 값이 바뀌는 거죠. 이게 변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일단 마무리를 할 거고, 이제 내일 수업에서는 변수에 대한 얘기 좀 더 할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좀 더 있어서 그거 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제가 수업 페이지에 문제 좀 올려놓을 건데, 이 해당하는 문제들을 복습하시면서 한번 풀어갖고 오세요. 내일 수업 전까지.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3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올라와 있을 거니까 풀어갖고 오시고, 내일 변수 얘기 좀 더 하고 이 문제 풀이도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